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가 24년 만에 북한에 방문하며 침묵을 다지기 위해 태세 변환을 취했습니다. 러시아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미국과 중국 측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의 반응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 측에 공식적으로 때로는 비밀스럽게 여러 지원을 해줬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트러블이 발생했고 러시아가 차선책으로 북한을 선택한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북한과 러시아의 침묵에 소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한 중국. 이에 그간 소홀히 했던 한국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는 상황에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손을 뻗으면 한국이 잡아줄 것이란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탓일까요? 새벽에 긴급 발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푸틴의 방북에 애써 괜찮은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이 상황에 크게 경계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예상치 못한 푸틴의 돌발 행동에 중국과 미국 측에 한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 순순히 그들의 뜻대로 따라줄 생각이 전혀 없는 입장. 중국과 미국 측이 한국의 태도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9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오전 2시 46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플라이트레이더 24 등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반겼다고 전했는데요. 북한과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이 안건 자체가 미국과 중국, 또 한국에게는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7월 19, 20일 이후 24년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어떤 시너지가 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크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문제였는데요.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에 안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은 군사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러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소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1996년 폐기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가까운 수준의 협력에 합의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전날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자체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춰 경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대화도 긴 시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미국의 개입을 가능한 한 막고 핵과 같은 기술력들을 이용해 양국의 군사력을 서로 증강시킬 방법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푸틴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자 중국 측에서는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더 좋아진다면 러시아와 중국 측이 소홀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게 전쟁을 위한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측과 중국 측의 러시아를 향한 태도는 꽤나 차이납니다. 북한은 몰라도 중국은 러시아와 절대 동맹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중국사회과학원의 청희진 중국 러시아 관계 전문가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서로 따뜻하게 보듬을 수는 있을 망정 절대로 동맹국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일 자체가 러시아에게도 중국에게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부상은 중국에게 위협이고 러시아 역시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에게 위협이 된다.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 전쟁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서로 돕고 있지만 마치 얇게 얼은 살얼음판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관계이다. 푸틴 또한 이를 알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는 현재 정립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크게 바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중국 역시 러시아가 언제 태도를 급변시킬지 모르기에 견제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해당 전문가는 중국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한국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리학적으로도 가까이 있을 뿐더러 한국의 성장세와 잠재력, 선진국이라는 점과 보유한 국력 모든 면을 고려해봤을 때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전문가는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로 대우하면서 한국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한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 세계를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무기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전 세계가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소형 전술 핵무기 위력을 가지니 무기는 바로 현무호이다. 해당 무기는 북한의 벙커는 물론 지하 100m보다 깊은 곳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군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호의 실제 폭발력은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미사일 강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한국의 미사일 억제를 이번이나 풀어준 바 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동맹국인지 또 한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고 위협적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국가를 근처에 두고도 그저 한국을 중국보다 소국이라며 얕잡아보는 중국의 행동이 그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더 이상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만을 바랄 수 없는 지금, 중국은 한시라도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중국 전문가는 게다가 최근 미국은 대중국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의 핵무장까지 허용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게 전전긍긍해 할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구축해야만 한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강대해질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력의 핵무장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불바다를 만들지 못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앞으로 한국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한국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한국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아직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싶은데요. 체면 때문인지 푸틴이 방북을 한 건을 두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고하면서도 러북 간 교류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며 애써 체면을 차리는 입장만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러북 교류에 환영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과 당간부들은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지금 중국이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며 끊임없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중국이 그간 한 언행들로 인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칼자루는 한국의 손에 있기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과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두 나라의 분쟁 수역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총을 겨눴으니 중국 해경도 이 지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가 공개한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필리핀 병력이
검은 소총 형태의 물체를 중국 해경 장교에게 잠깐 들이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측은 아픈 병사를 후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중국 해경이 방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군 당국자는 오히려 피해는 필리핀이 봤다. 중국 해경이 병사를 이송하기 위한 고무보트를 물대포로 공격하고 고의로 충돌해 보트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필리핀 군인들은 총기를 메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기를 들이대는 모습은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나라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인데요. 두 나라가 각자 공개한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달 19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필리핀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의 상륙함을 좌초시킨 뒤 이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당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과 건축자재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던 필리핀이 최근 중국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까지 겨눈 것은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에 강하게 나오는 배경,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와 배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초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필리핀이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해상협력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며 PCA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즉각 맞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모두 이용해 중국 당국의 전술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문제에 불협화음을 뿌리고 중국을 거짓 비난해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필리핀 해경이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이럴 때를 예상하고 미리 개정한 자신들의 해경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해경법은 관할 해역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무기 사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들이대면 중국은 필리핀이 자신들에게 총기를 겨눴다고 자신들도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중국의 속내는 이 지역에서 함포를 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베이징이 필리핀 선박이나 군대를 직접 공격한다면 워싱턴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중 간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더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함포 사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필리핀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배경은 물론 미국의 지원도 있지만 최근 필리핀이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와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에 남중국해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현재 필리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쟁 지역의 함선에 식량 등 최소한의 물자만 보내고
이를 보수하거나 확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되자 필리핀 내에서는 대체 두테르테가 시진핑과 어디까지 합의를 한 것이냐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합의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필리핀은 한국을 비롯해 방산 무기 강국들과 접촉하면서 최대한 자국 방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가 많이 수출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한국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한 데 이어 이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10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최근 전투기에서 실제 미사일 무장 발사 시험에까지 성공하자 KF-21 보라매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위협하는 필리핀 전투기 사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스웨덴은 작년부터 갑자기 필리핀의 빠른 납기를 약속하는 등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필리핀이 가진 재원으로는 그리펜 전투기 중고 기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중고도 대당 800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리펜 중고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필리핀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제안하는 FA-50 블록 20형 이빠른 시간 안에 전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형에는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고 공중 금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한국에게 의뢰한 전투함 건조비 4차 대금은 납부 완료해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두 척의 초계함 건조 발주 대금 중 4차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동남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한국과 계약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2021년 말 900억 원, 2022년 말 700억 원, 2023년 말 1,400억 원 등 3번에 거쳐 1,400억 원이 넘는 건조 비용을 현대중공업에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태도인데도 분담을 내지 않고 목리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를 보다 보니 필리핀의 이런 태도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았으며 앞으로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을 예정인데요. 두 척의 초계함은 배수량 3,000톤급의 대구급 호위함을 필리핀 상황에 맞게 개조한 함정입니다. 필리핀으로서는 한국이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의 기술자를 파견해 수리해주고 있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30년 이상 운용한 포항급 초계함을 필리핀에 지원한 바 있는데요. 함정이 워낙 부족한 필리핀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필리핀은 지금도 여전히 오래된 함정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오래된 함정 8척 중 최소 1척 이상을 필리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에게 파병해준 전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정이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필리핀도 약속한 함정 건조 비용은 4차까지 밀리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더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이 함정 건조 대금을 약속대로 납부하는 등 신뢰를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최대한 필리핀을 지원하자 두 나라의 신뢰관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고 필리핀은 이제 호주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원양 초계함을 6척을 한국에게 맡겼는가 하면 잠수함까지 한국에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선주문했던 잠수함 건조를 위한 독일제 핵심 부품을 사용해 필리핀에 수백억 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400T급 잠수함 3척을 주문하겠다고 한 이후 신용장에 서명도 안 하고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아 한국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필리핀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 및 호주 공군과 합동으로 진행된 발리카탄 2024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해군은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에서 한국이 장착해보낸 해성대함 미사일로 장거리에 위치한 표적함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도입한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의 주력 미사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아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미군과의 합동훈련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함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인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한 것이었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체계가 빛을 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컬럼비아에 수출된 이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발휘해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967년 아세안 창립 이후 동남아 국가들끼리는 서로 무력을 사용할 만큼 영내 갈등이 심각했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필리핀까지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동남아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쓰는 첨단 장비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무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누구보다 가까운 한국이 급부상 중입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몇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2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만 24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 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의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가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2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 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희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개인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 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 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2 전차의 차기 전차인 K3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 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 전차 때문에 K2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1을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H-70I에라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포에 비해 130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계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슴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미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을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전 차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2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며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폴란드에서 라동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본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수-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 유기능,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 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 전차와 K9자 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시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 전리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52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전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0 일보병 전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9대, 베르겐 판저3 비펠 군한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 유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 완응 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 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 전차 수출량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흡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에 비해 로켓 춘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동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A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이 70%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이유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1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